자, 지난 시간에 위험이 뭔가, 위험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몇 시간 무슨 프로그램이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위험을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나에게 주어진 위험을 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그 오늘날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오늘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과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험이라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어떤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보험이라는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해상보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존재하지만 일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의료보험 같은 것도 보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의료보험,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아직 안 해봐서 그 의료보험비를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 목까지 내거나 뭐 면제되거나 하는 경우가, 학생들은 이제 의료보험비를 안 내죠. 근데 이제 의료보험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을 구했다 할 때 그 직장을 구했다는 간용 중에 4대 보험 들어간다는 말을 하잖아, 일상생활. 4대 보험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이 생각보다 비싸요.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낸다라고 치면, 내 기준으로, 그러면 1년에 36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내가 과연 국가로부터 의료보험과 관련된 수가적인 측면에서 1년에 360만 원이 될까?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내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마 자신이 낸 의료보험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남을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이나 절대선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조금씩 미래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대비로서 풀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풀. 그리고 실제로 아픈 사람한테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아픈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미래에. 여러분들, 내가 그 병원을 잘 안 간다라고 했는데 당장 내일 뭐 불의의 사고로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잖아.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네. 말했죠? 이 보험이란 건, 보험의 불확실성이란 건 0과 100% 그 사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내가 이때까지 내려온 의료보험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정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일종의 조금씩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의 어떤 그 계약의 어떤 상대방, 피보험자가 될 텐데, 이 둘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입을 수도 있는 미래의 손실에 대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재무적 손실의 보상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지만, 어차피 요것과 관련해서는 또 뒤에서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수리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 보험이 불확실성에 기인을 합니다. 불확실성에 기인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측 불가능의 완전한 예측 불가능의 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만약에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양자역학하고 비슷한 건데 불확실은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 패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그걸 이제 잡아내는 게 그 불확실성을 잡아내는 게 통계예요. 제가 사고가 발생할 확률, 우리가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0과 100 사이 어디쯤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사고를 듭시다.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루에 그러니까 물론 뭐 보험회사가 어떤 특정 하나의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보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고객, 자신들의 피보험자들만 북한에서 살펴봐도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한 회사,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그럼 삼성화재라고 칩시다. 삼성화재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은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루에 단 하루도 사고 나지 않는 날은 없을 거야. 조그만 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어디든가 나겠지. 그렇죠? 근데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삼성화재가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잖아.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루에 사고가 몇 건 나는지, 한 달에 사고가 몇 건 나는지, 1년에 사고가 몇 건 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보기 시작하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어느 시점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어느 계절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어떤 기후 조건에 뭐 장마,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사고 많이 발생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 자동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근데 그 상식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요? 통계 자료를 보면 돼요. 나오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보험이지만 패턴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수리의 영역. 보험 사고 발생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수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원인과 관련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해서 모든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화재가 1년 동안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어떤 퍼센트가 있다고 치면 대충 그걸로 인해서 삼성화재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뭐 총액이라든지 사고 건수라든지 누적된 데이터로서 그걸 잡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거지. 대략 매년 한 이만큼의 보험금이 필요로 하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역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 요만큼의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면 삼성화재 회사에 운영하기 위한 뭐 유지비도 있을 거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신들이 한 해 필요한 돈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뭐 수익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겠지. 누구한테? 피보험자한테 받아내야 돼. 적어도 보험회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 이상은 피보험자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생각해 보면 돼요. 강의자료 19번에 있는 슬라이드에 제가 그냥 이걸 단순화했어요. 자, 1번부터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리다 말았는데 샵 1이 있고 샵 100가 있잖아요.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냥 쉽게 말해서 100명이 돈을 45,000원씩 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50만 원이죠. 네, 450만 원의 기금이 모여요. 그런데 사고는 나면 물론 이것도 어떤 사고가 2건이 발생했는데 2건의 사고 다 모두 손실 금액이 200만 원 이거는 뭐 일어날 일은 없죠. 근데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한 사람당 손실액이 200만 원이야. 그래서 200만 원을 보험회사가 물어줬어.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명의 고객들 중에서 450만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400만 원을 뿌렸어. 남는 거 50은.
직원 월급 줘야지. 그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난 사람이 2명이 아니고 3명, 4명, 5명, 그러니까 100명의 고객을 받았는데 100명 중에 2명 사고 나면 괜찮아. 근데 100명의 고객으로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4명, 5명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보험회사 이제 누구 하나는 그 사직서를 쓰거나 CEO가 교체되거나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뭐예요? 보험회사가 적자 났다. 금융회사가 적자 났다 그러면 은행 있잖아요. 은행. 그죠? 보험회사 이런 데가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아니 적어도 사장님 정도는 집에 가셔야 돼요. 뭐예요? 뭘 못했다는 거예요? 수리적 계산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제가 수리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원인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이쪽에 사고 날 확률이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바라봤을 때 100명의 보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4명, 5명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렇겠죠.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 고민할 필요 없이. 자, 그리고 보험의 요건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험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건만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확률의 문제고 불확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우연히 발생 가능한 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전제작 영상에도 했지만 보험을 통해서 마상을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뭘 치료한다? 경제적 치료. 경제 치료를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마음의 치료가 아니라 경제의 치료를 해주는 거야. 경제적 손실,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 주체들이 상호 결합되어 있죠. 당연하게. 자, 합리적으로 계산된 금전의 각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이제 사고 발생률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저렇게 보험 아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면 보험회사 문 닫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재산의 형성. 보험은 단체 구성원이 계획적으로 일정한 공동준비 재산을 긍정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회사가 사회적인, 물론 보험회사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수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전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자금, 공동재산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은 부도심이 여러 군데 형성돼서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서울의 가장 중요한 도심지에 딱 가보면 보험회사 건물이 있어요. 뭐 있어요? 서울에 놀러 가보면 강화문에 제일 큰 빌딩, 지금은 바뀌긴 했다. 호텔이 제일 큰 빌딩이 됐는데 교보가 있죠. 교보.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구시가지에는 강화문 일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로 강화문 일대고, 그 신시가지 쪽에서 가장 핫한 곳이 강남이잖아. 서울은. 그러면 그 강화문역 바로 앞에, 그리고 신논현역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교보 빌딩이 엄청 큰 사이즈로 있습니다. 그게 교보가 원래 보험회사죠. 교보 문고는 그냥 부업이고, 교보는 보험회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보라는 하나의 보험회사이지만 그게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를 대비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한 자금 풀인 거야. 그 교보라는 회사의 보험을 드는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교보라는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창출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의 큰 대도시를 가보면 그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빌딩들은 거의 대다수가 은행이나 보험회사 소유의 건물이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의 기본 원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험이란 제도,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모든 보험에 다 적용이 되는 하나의 보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펀더멘털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위험 부담의 원칙. 위험을 다수가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중에 누군가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10명 다 위험을 조금씩 리스크를 끌어안는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이 커진다. 제가 아까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라든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어떤 그 보상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수리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도 이게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해집니다. 신통하게 정확해져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경영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병근 교수님께 배워야 될 사안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놓고 그 주사위 중에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사위 6면 중에 1이니까 100 나누기 6 해봐. 얼마지? 12.5가? 맞아? 나한테 그 산수기서 아무튼 그렇잖아. 6분의 1이잖아. 6분의 1. 그죠? 6분의 1인데 한 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사위를 6번을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 6번이다. 안 나올걸? 안 나오죠. 근데 6번이 아니라 6만 번을 던지면, 주사위를 6만 번을 던지면 아마 거의 근사값으로 1은 10,000번, 2도 10,000번, 3도 10,0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커지면 뭐예요? 수가 그 통계적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대수의 원칙이.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하고 보험회사가 사고가 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정하게 맞아야 들어가요. 물론 사실은 피보험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쪽이 좀 커야 돼요. 실무적으로. 그래야 보험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앞에 1번, 2번, 3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돼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을 다른 말로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뭐 손해보상의 원칙, 아무튼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는 원칙들은 많은데, 메커니즘은 뭐냐면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손해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은 크게 나눠봤을 때 인보험이 있고 물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이 있고 물건과 관련된 보험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건, 사람의 생명 말고 물건과 관련된 물보험을 다른 표현으로 손해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보험회사는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해줘야 돼요. 내가 100이 있었어요. 100이 있었는데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100이 0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나한테 100을 줘야 돼요. 101을 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보험의 어떤 뭐냐면 대전제예요.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해상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곳곳에 여러 가지 법리와 이론과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험회사가 딱 이만큼만 해줘. 왜?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왜 실손보상의 원칙이에요? 보험은 손해보험은 정확하게 수정해서 손해보험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모럴 헤저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물건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됐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50이라고 쳐요. 100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이 100짜리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150이 된다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릴 거예요. 나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나한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야. 모든 사람. 그러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요. 보험제도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100인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100만 주겠다. 근데 자, 손해보험만 적용된다 그랬죠? 손해보험만 적용된다는 얘기는 인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적용 안 되거든? 그 얘기 즉슨 뭐냐? 생명보험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해봐.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계산할 수가 없지, 금전으로. 근데 보험회사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사람이 평생 그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뭐 최저시급 기준인지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요. 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보험회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진 않는다는 거야. 남이 죽일 수는 있지. 그 왜 계곡에서 떠민 그 있잖아. 그것도 뭐야? 남이 떠민 거야. 죽은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고. 맞잖아. 만약에 자기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면 절대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론 이건 일반론이에요, 여러분들. 일반론입니다. 이렇게 왜 칼치기 한 사람들 있지. 보험 사기.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커먼 센스가 아니잖아. 그래서 비상식적인 사람들, 범죄자잖아.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인이라면 생명보험의 경우에 그러지 않아.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 있어. 물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착이 너무 형성돼가지고 얘는 나의 분신과 같아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고 절대 파손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커먼 센스 바뀌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보다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자신의 생명은 안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하도 요새 흉흉한 일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보상해준다. 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생명보험, 암보험 여러 보험회사에 드는 거야. A 회사에도 들고 B 회사에도 들고 C 회사에도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A 회사에도 보험금 받고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누가 뒤에서 일부러 떠민 게 아니라면 A 회사에서부터 보험금 받고 B 회사에서도 보험금 받고 C 회사에서도 보험금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안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실내로 든 그 계곡살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떠민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났어요. 그거는 뭐예요? 넌 커먼 센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은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 절대는 없어요. 지금
분명히 1초 전에 절대적이라면서요 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절대적 원칙은 맞는데 우리 여러분들 사회과학 공부하잖아. 사회과학에 뭐가 있어?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죠. 실손 보상의 원칙, 보험은 절대 피보험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만큼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한다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타날까? 예외적 상황이 등장. 그러면 그 예외적 상황은 시험에 다 보여주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만 찾겠죠. 자,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자,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각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보험을 통해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안전하죠. 든든하죠. 보험 들어놨어. 불나도 문제 없어. 그렇죠? 불안의 제거와 경감 같은 얘기죠.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의 제고. 내가 10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보험 들였어. 박살났어. 1000만원짜리 하나 더 살 수 있는 돈을 주죠. 든든하죠. 재무적 안정성의 제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교보타워를 얘기를 했는데, 교보타워는 그거 땅 파서 만들었겠네. 건물이니까. 교보가 책 팔아서 만든 건 아닙니다. 교보 생각보다 책 팔아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요새 누가 전자책 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전자책 안 쓰. 전자책가 전자적 형태의 어떤 PDF 파일을 보거나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자기의 취향에 의해서 핸드아웃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 잘 안 사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교보 빌딩을 올리는 거는 뭐예요? 책 팔아서가 아니라 보험 팔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적 보험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이. 자, 그리고 손실 방지 활동을 통한 손해 발생의 경감. 이것도 뭐가 있냐면, 자,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좋겠어, 적게 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적게 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객들로부터 고객들이 자기들이 위험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였던지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여러 가지 보험 설계사한테 꼬드김을 당해서든지 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보다 실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떤 사람이 적을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 다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사고 없이 보험 기간이 지났다 해서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수업 들었어? 미안해. 물어서 미안해. 자,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거예요. 보험회사. 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객님이긴 하지만 이 양반들이 사고가 나서 나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뭐 하면 좋아요? 사고를 안 나게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컨설팅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뭔가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걸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 고객이 사고가 덜 나게 하기 위함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거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고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 보완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민영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삼성화재, 교보, DB,
LIG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다 민영 회사죠. 민영 회사들도 당연히 그 역할에 의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이고 의료보험 아니더라도 뭐가 있어요? 고용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 중에 다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4대 보험이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게 4대 보험이야. 4대 보험. 이게 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엄청 돈이 많아. 그러면 뭐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원체 국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장치가 없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에셋으로 그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빚지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실제 개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큰 상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었을 때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때마다 돈 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놓는 거야? 사회적 준비금을 만들어. 그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회보장장치죠. 최소한. 의료보험 제가 조금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 한국의 의료보험.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의료보험들을 많이 내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런 국영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요. 미국 아니면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 MRI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차 한 대 팔아야 돼. 보험 없이 MRI 찍으려고. 그죠? 그런 최근에 나도 지난 여름에 MRI 찍은 적이 있었는데 70만 원? 70만 원 나왔어. 근데 그것도 내가 서울에 최상급 병원 가서 찍어가지고 70만 원이 나온 거지. 부산에서 그냥 한 개인 병원급에서 MRI 찍으면 그것도 안 나올 거야. 한 4, 50이면 찍을 수 있을 걸 MRI.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의료보험 없이 MRI 한번 찍으면 그렇죠. 한 1000단위 나올걸?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게 충분히 사회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것 자체가 신용도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보험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런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보험이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죠? 두 번째, 보험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누군가가 보험 사기범이 있어. 보험 사기범이 있어서 저 사람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어. 그게 여러분들 남 일이 아니에요. 남 일이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이라는 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아놓은 준비금이라고 했잖아. 단순하게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턴 게 아니라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준비금을 턴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보험 사기.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일단 교통사고 나면 뭐 한 달 들어 눕는 분들 있죠. 그게 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5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한의원 다니시는 봤어. 내가 뭐 친한 사람은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있잖아. 그게 좋을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개인을 위해서. 근데 사회적 전체를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보험회사도 바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블랙리스트. 일종. 보험회사들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그런 거죠. 뭐 어떤 형식으로든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선택의 문제. 이건 이제 보험회사들이 하는 어떤 잘못이긴 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많이 날 사람들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뭐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고객들도 그러니까 피보험자들도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안 들고 아픈 사람들이 보험에 많이 들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보험을 많이 시켜서 보험금 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이건 뭐 어떤 역선택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 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축 이거 얘기했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돈을 준비금을 만들어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인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종의 어떤 특정 직종, 직업, 직장 등에만 한정되어서 가입됩니다. 이게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경대학교 교직원 상조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돈을 제 월급에서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매달 자동으로 나가. 그럼 뭐겠어? 부직원 여기 부경대에 교수님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하죠. 그분들 중에 상조잖아. 뭐야? 뭐 결혼을 하시거나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렇게 뭐 조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그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하고 메커니즘적으로 비슷하죠. 사이즈만 다를 뿐. 사이즈만 다를 뿐. 자, 그 다음에 갬블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순수한 위험과 투기적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도박이나 투기는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박과 보험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 기간 1년 동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내가 텍사스 홀덤을 했어. 룰렛을 했어. 돈을 딸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확률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인이니까 정선 카지노에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얘기만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도박이죠. 뭐 로또 뭐 이런 것도 뭐 복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과 확률적으로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이 줄죠. 뭐 그런 식으로 확률의 게임이라는 거는 도박이나 보험이나 비슷한데 차이점은 일단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투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 근데 100에 1명 정도 극소수는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따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해피하지 않아. 돈 따는 사람만 해피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쉽게 딴 돈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방식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비생산적. 그리고 돈 잃은 사람들은 도박이라는 그 확률 게임에서 지고 나면 제로. 더 이상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험은 뭐냐면 투기적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목적이에요. 누군가가 미래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해피할 수 있습니다. 왜 모두 다 해피할 수 있느냐? 사고가 안 난 사람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해피해. 뭐 그거조차도 언해피한 상태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리고 사고가 난 사람은 사고가 났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언해피하진 않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산적. 그리고 마이너스 난 사람들을 손실 발생 전에 재무 상태로 되돌려. 자, 보험의 주요 당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보험자,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보험자, 영어 표현으로 insurer라고 하면 이거는 보험회사와 개인 보험업자를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 보험을 통해서 피보험자의 손실을 커버해주는 사람을 insurer, assur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I 쪽 IN으로 안 쓰고 A를 써가지고 assurer 하는 사람 그 표현도 있어요.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다. 제가 여기서 보험회사와 개인 보험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진도 나갈 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자, 여러분들처럼 보험회사의 고객들, 그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한다. 피보험자. 이 사람들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자, 중간에 2번에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표현으로 폴리시 홀더라고 해요. 폴리시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 증권, 인슈런스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 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랑 인슈어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를 의미하고 사고 발생 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인슈어드예요. 이게 이제 능동형 어미고 수동형, 피동형 어미죠. ED.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 중간에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은 뜻이 따로 있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료 실손 보험 같은 거 들어주면 보험 계약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했지만 피보험자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역 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뭐 공부할 때? 인커텀스 공부할 때. CIF에서. CIF가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주죠. CIF하고 CIP에서. 그러면 그 CIF, CIP에서 보험 계약자는 누구야? 매도인이야. 그렇죠? 매도인. 그리고 피보험자는 매수인. 나머지는 CIF하고 CIP를 뺀 나머지는 물품의 위험 부담을 하는 사람이 보험이 됩니다. FOB 같은 경우에는 본선 선적 적재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본선 운송 기간 동안 물건의 파손이 발생하면 누구의 위험이야? 매수인의 위험이죠. 그럼 매수인이 보험 들어야 돼요. 그렇죠? DAP 조건, 양육지 인도 조건, 주 운송 구간이 매도인의 위험 부담으로 운송이 되죠. 그러면 수출자가 보험 들면 됩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한다. 근데 CIF하고 CIP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커텀스 배울 때 이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자, 보험 수익자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보험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해서 해상보험 쪽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생명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PPT 만들 때 뭔가 좀 잘못나는데 한줄 지워졌는데 이거 수정해서 올려줄게요. 자,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거나 뭐 중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텔레마케팅 하죠. 여러분들한테 보험 들으라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속 대리점, 비전속 대리점. 자, 그다음에 오히려 중요한 건 여기야. 인슈런스 브로커야. 보험 중개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 공인중개사는 집을 사거나 팔거나 집을 뭐 전세 내거나 월세 내거나 할 때 서로 이 계약 주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죠. 보험 중개인은 뭐겠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 사이를 연결해줍니다.
그게 필요한가요? 사실 한국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다 보험회사 체계고 그 보험회사의 그 어떤 보험계약 체결이나 영업이 중요하지 사실 보험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고객들한테 영업하고 텔레마케팅하고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서류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 개인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연결해주는 보험 브로커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는. 그래서 보험 중개인의 역할은 중간에 브로커리지를 획득을 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거는 특정 보험회사 소속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 지칭하는 말 되게 많아요. 뭐 보험 모집인, 뭐 웹하는, 생활 설계사, 보험 설계인. 요새는 한국어로 쓰면 뭔가 좀 뭐 약간 올드 패션 같은 느낌이 드나 보지. 그래서 뭐 리스크 컨설턴트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고객들의 맞춤형 보험 뭐 계약을 설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해준다든지 특약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랜 직군이고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얘기를 했어요. 보험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인보험이 있고 물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생명, 상해, 질병, 의료비 실손보험 뭐 이런 거 있죠. 생명보험 이쪽이고 물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회사 중에 무슨 화재라고 되어 있는 회사는 물보험을 지급하는 회사고요. 무슨 생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생명보험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보면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어요. 두 회사 다 보험회사인데 취급하는 상품회사. 자,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드는 게 임의보험, 내가 들기 싫어도 드는 게 강제보험.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내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안 돼요. 자동차 등록이 안 된 차를 뭐라 그런다? 대포차. 그렇죠? 대포가 실려 있어서 대포차가 아니고. 자,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자, 여기 보면 비영리보험 중에 국민보험, 의료보험, 종합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운영한다는 뜻이죠.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장치로서 운영하는 보험이죠. 이런 보험회사들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비영리보험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단기보험, 장기보험이 있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요. 보험회사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면 1년이나 그 이상은 장기, 1년 미만의 몇 개월짜리는 단기보험이라고 하고요. 뭐 사보험, 공보험 이것도 뭐 굳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화물을 보험에 드는 경우에는 단기보험이 많고요. 선박의 경우에는 장기보험, 1년짜리가 거의 기본.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과 육상보험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상보험처럼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보험을 다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정액보험은 뭐냐면 정찰제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 그럼 보상금이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는 형태의 보험을 정액보험. 잘 없어요, 그런 형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입은 손해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보상받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보상받는 건데
사고 크기 불문하고 사고 나면 50만 원 준다라고 약정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정액보험. 자, 실손보험, 뭐 정액보험 이거 같은 말이고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원수보험과 재보험이 있는데 원수보험은 한국어로 보면 이게 무슨 뭐 복수를 위한 보험인지 뭐 그런 뜻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 표현은 오리지널 인슈런스. 그리고 재보험이 있어요. 재보험을 하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리인슈런스. 무슨 얘기냐면 원수보험은 여러분들이나 기업이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체결한 해상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것들이 원수보험. 그럼 재보험은 뭐냐? 보험회사도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의료비 보험 들고 이런 거 사실 잔잔하지. 잔잔바리하지. 근데 여러분들 그 신선대 부두나 저기 부산 신항에 넣으면 큰 배들 있잖아요. 저거 한 2천억, 3천억씩 하거든. 그럼 2천억, 3천억짜리를 보험에 들면 보험회사도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보험회사도 보험을 들어요. 자기가 끌어안은 이 커버하기 시작한 이 보험 상품이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리인슈런스. 한국에 딱 한 회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화재, LIG 뭐 생명 뭐 이런 회사들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회사 이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코리안 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도 심플해요. 한국 재보험 회사야.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주로 근데 사실 코리안 리도 또 제재보험을 들어. 그 제재보험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전 세계의 보험을 다 뭐라고 해야 할까? 총본부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철룡이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로이즈 보험이었어. 그래서 보험을 간다. 뭐 그런 것들. 네, 그게 이제 재보험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인데, 자, 공동보험은 이거는 지금 오늘 설명하지 않고 피보험 이익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하는 것을 공동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복수의 보험회사가 보험을 계약을 하는 것을 공동보험이라고 하고, 똑같은 이건 피보험 이익을 개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25만원씩 쪼개가지고 4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과할 수 있어. 문제없어. 그게 공동보험이에요. 근데 중복보험은 뭐냐면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어. A, B, C, D 4개의 보험회사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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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씩 보험을 부과. 그러면 400만원 들어죠. 내 물건은 100만원인데 보험은 400만원 들었죠. 이게 중복보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앞에 말한 거는 될 것 같은데 뒤에 말한 건 좀 이상하죠. 네. 공동보험은 문제 없어요. 100만원을 25만원씩 쪼개가지고 여러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데. 근데 100만원을 막 여러 군데 해가지고 400만원이 된다, 500만원이 된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거 우리 피보험이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아니고, 인보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보험은 뭐다? 요거다.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도 다 못한다.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뭐 보험의 분류까지 배웠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앞에 사전분석 강의를 할 때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과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